저는 그때 어머니와 함께 국경을 넘겠다는 결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살던 그 시절, 우리 가족의 이름 앞에는 항상 처벌 대상이라는 낙인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아버지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 뒤로는 더 숨죽이며 살아야 했고, 먹을 것도 제대로 구할 수 없었습니다. 저와 어머니가 나눠 먹던 옥수수죽 한 그릇이 하루의 전부인 날도 흔했습니다. 당시 북한에서는 누구든 국경을 넘으려 하면 현장에서 사살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말이 떠돌고 있었고, 우리도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5이 조금 넘은 나이에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 죽거나 죽은 것처럼 살아야 한다면 차라리 한번 목숨을 걸고 길을 찾자는 심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준비 과정에서 여러 번 손을 떨었습니다. 국경에서 붙잡히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너무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국 입에 넣고 삼킬 수 있는 작은 앰플 하나를 마련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쥐약이라고 불렀습니다. 들키면 바로 삼키고 고통 없이 끝내는 데 쓰인다는 탈북 시도자들 사이에서는 비밀스럽게 전해지던 물건입니다. 저는 그 앰플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이 마지막 선택지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 준비하지 않으면 국경에 가까이 가지도 못할 만큼 당시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당시 북한에서는 겨울이 길고 혹독했지만 그 해는 유난히 더 추웠습니다. 저는 영하 30도의 어둠 속에서 어머니와 함께 산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길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짐승들이 다니는 흔적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눈은 허리까지 쌓여 발을 뗄 때마다 괴로울 정도로 차갑게 달라붙었습니다. 우리는 이동 경로를 최대한 들키지 않으려고 낮에는 숨어 지내고 밤이 되면 다시 움직였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서는 바람 소리와 눈 밟히는 소리만 들렸지만 그 속엔 설명하기 힘든 공포가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울음소리 같은 것이 때로는 짐승의 소리인지 사람의 신음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째 산속을 헤매던 어느 날 드디어 위협이 현실처럼 다가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커다란 덩치가 우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저는 그게 늑대인지 굶주린 개인지 아니면 더 큰 짐승인지 분간도 못했습니다. 눈발이 심하게 몰아치고 있었고 달빛도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며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손짓하셨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다리가 떨렸고 쥐약 앰플이 든 작은 주머니를 본능적으로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탈북이고 무엇이고 중요치 않았습니다. 그저 살아있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 짐승은 잠시 우리를 살피다가 다른 방향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어머니 얼굴에서도 제 손끝에서도 긴장감이 풀리는 법을 잃었습니다. 탈북 루트는 3,000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그 길에서 발열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저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추위 속에서 젖은 신발로 며칠을 걷다 보니 발가락이 서서히 감각을 잃었습니다. 처음엔 얼얼하다가 나중엔 바늘로 찌르는 통증처럼 변했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아무 말 없이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제 발은 더 이상 땅을 딛는 느낌조차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눈치채셨고 결국 국경을 넘은 뒤 중국인 브로커에게 몸을 위탁했을 때 저는 그제야 제 발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살갗은 검게 변해 있었고 곧 썩기 시작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발가락을 모두 절단해야 했다는 통보를 들었을 때 저는 그저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고통은 육체적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16도 되지 않은 나이에 살아남기 위해 몸의 일부를 잃는다는 사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아무 말 없이 울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살아남는다는 것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저 때문에 남은 힘을 더 짜내고 계셨고 저는 어머니 때문에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중국 땅에 들어선 뒤에도 자유는 손에 닿지 않았습니다. 언제 중국 공안이 들이닥칠지 알 수 없었고 몸을 숨겨다니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발 치료를 하면서도 저는 늘 오늘 밤에 잡히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북송되는 순간 우리는 다시 북한으로 끌려가 취조와 고문을 받게 될 것이고 어머니와 저는 절대로 다시 살아서 나오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제 손에는 늘 앰플이 놓여 있었습니다. 생사를 결정짓는 그 작은 유리관이 어느 순간에는 우리의 마지막 방패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숨어 지내던 동안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방 안에는 작은 창문 하나뿐이었고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하루에도 몇 번씩 위험을 따져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브로커는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공안에게 잡히면 끝이라고, 북송되면 살아 돌아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주머니 속 앰플을 다시 만져보곤 했습니다. 그 작은 유리관은 차갑고 가벼웠습니다. 생과 사를 결정하는 물건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단순해 보였지만 그것이 없었다면 저는 매 순간마다 공포에 짓눌려 미쳐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는 제 앞에서는 최대한 침착한 모습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밤마다 어머니가 몰래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다시 들을까 두려워 어느 날부터는 잠든 척을 하고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숨죽인 흐느낌은 똑바로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제는 반드시 살아야 한다. 그 목소리가 제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산을 뛰어넘고 발가락을 잃으면서도 버텼던 이유는 결국 어머니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중국 내에서 여러 지역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브로커들이 마련해준 차량에 숨어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길들만 골라 이동했습니다. 한 번은 좁은 화물칸 안에 몸을 웅크리고 몇 시간씩 갇혀 있었는데 숨이 막힐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짐짝 사이로 희미하게 새어들어오는 바람만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날 저는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처음 했습니다. 북송이 아니라 공포 속에서 갇혀 있다가 그냥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이해할 수 없는 절망감이 한 번에 몰려왔습니다. 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제 손을 잡아주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 손이 없었으면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대로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지역을 지날 때는 인적이 드문 길가에 서 있는 검은 그림자를 보기도 했습니다. 브로커는 우리가 절대로 창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이 중국 공안인지 아니면 인신매매 조직인지 우리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잡히면 이용 가치가 있는 어머니는 팔려나가고 저는 강제 노동에 끌려간다는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북송되지 않는다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그림자와 범죄 조직의 그림자 사이를 건너다니는 존재였습니다. 중국에서 몇 달이 흐르는 동안 저는 치료를 계속 받았습니다. 발가락을 모두 절단한 뒤에도 상처는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절단 부위가 욱신거렸고 저는 그 고통을 마주하며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이 정도는 버틸 수 있다. 그렇게 되뇌는 것이 하루를 버티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잘못될까 늘 제 곁에서 상처를 확인하며 잠을 설치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에게 차마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버텨야 했고 버티기 위해서는 끝까지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스스로를 낯설게 느끼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어머니 뒤에 숨기 바쁘고 추운 날 밖에 나가면 칭얼거리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산을 넘고 목숨을 걸고 달아나던 그 순간부터 저는 알 수 없는 속도의 성장 속에서 제 감정을 하나씩 접어넣었습니다. 두려움도, 슬픔도, 아픔도, 때로는 기쁨조차 조용한 곳에 감추었습니다. 저는 단지 살아남아야 했고 어머니와 함께 다음 단계까지 도달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브로커가 우리에게 더 이상 시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안의 단속이 강화됐고 주변에 숨어 살던 다른 탈북민들이 줄줄이 잡혀갔다고 했습니다. 이대로 중국에 머무르면 우리 차례도 머지않았다는 경고였습니다. 우리는 결국 또 다른 이동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을 가로질러 남쪽으로 내려가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3,000km 중 남은 절반을 움직여야 겨우 안전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들었을 때 잠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온 거리만 해도 죽을 힘을 다해 왔는데 아직도 그렇게 많은 길이 남아있다는 것. 그러나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길은 이미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출발을 준비하던 밤, 저는 어머니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발이 불편할까 계속해서 상태를 확인하셨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발가락이 없다는 사실보다 다시 위험을 향해 가야 한다는 사실이 더 무거웠습니다. 그때 저는 묵묵히 주머니에서 앰플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유리관에 담긴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끝까지 가서 살아남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남쪽으로 향하는 길은 이전보다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중국 내 단속이 강화되면서 탈북민을 태운 차량들이 연이어 적발되었다는 소식이 들렸고 브로커들도 움직임을 최소화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낮에는 숨겨진 창고나 폐가에 숨어 있다가 밤에만 이동했습니다. 현지인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한 번 이동할 때마다 차종을 바꾸고 짧은 구간만 이동한 뒤 또 다른 차량으로 갈아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늘 같은 자세로 몸을 웅크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회복되지 않은 상처가 계속 쓸려 앓았지만 차가 멈출 때마다 공포가 더 크게 치밀어 올라 고통을 느낄 틈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갑작스럽게 차량이 급정거했습니다. 브로커가 차창을 아주 조금 내리더니 긴장한 표정으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혹시 공안이 아닌가? 혹시 지금이 끝인가? 침이 목에 걸린 것처럼 삼키기도 어려웠습니다.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차량은 다시 움직였지만 저는 그때부터 심장이 고장난 것처럼 계속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등을 가만히 덮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다.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 그 말은 위로라기보다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여기까지 온 우리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맞닥뜨린 위협은 공안만이 아니었습니다. 구호 조직을 사칭해 탈북민을 납치해 돈을 요구하는 집단들도 있었습니다. 브로커는 밤마다 이동하기 전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붙잡히면 먼저 신을 벗기려고 할 것이다. 발바닥을 보면 탈북자인지 바로 알아본다.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 발은 이미 절단을 겪은 흔적이 있었고 정상적인 발처럼 보일 수 없었습니다. 그 사실은 곧 제가 어디서 도망쳐왔는지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발을 감싸기 위해 여러 겹의 천을 둘러 묶었지만 그 묵직함은 마음의 무게까지 그대로 얻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지역을 옮길수록 말투도 사람들의 표정도 달라졌고 도시의 불빛도 다른 색을 띠었습니다. 하지만 자유에 가까워진다는 기쁨보다는 그만큼 잡힐 위험이 커진다는 불안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끝이 가까워지면 위험도 커진다는 말처럼 우리는 마지막 단계로 갈수록 숨소리마저 조심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가능한 한눈을 감고 쉬라고 하셨지만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산속에서 들리던 짐승의 울음, 눈밭을 헤맬 때의 고통, 중국 공안의 그림자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모든 장면 속에서 늘 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밤, 우리는 좁은 방 안에서 브로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동 시각이 자꾸 미뤄져 브로커의 얼굴에서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중국 공안이 단속 범위를 넓히면서 일부 탈북 루트가 완전히 막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지나가야 할 길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브로커는 우리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이동은 위험하다. 그래도 가야 한다면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 그 말은 결국 선택지가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멈추면 잡히고 움직여도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위험하지 않은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동을 준비하며
저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보다 더 지쳐 계셨지만 눈빛만큼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지키기 위해 산을 넘었고 저는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도록 버텼습니다. 그 끈끈한 연결이 아니었다면 이 길의 절반도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주머니 속 앰플을 다시 만져보았습니다. 그 차가운 감촉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이상하게도 앰플이 마지막 선택지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확신이 떠올랐습니다. 드디어 남쪽의 또 다른 국경에 가까워졌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브로커는 우리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다른 팀과 합류시켰습니다. 그곳에는 어린아이를 업고 있는 젊은 여성, 그리고 혼자 이동하는 노인도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우리처럼 북에서부터 고통스럽게 내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위험이 자라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 말이 없어도 우리는 서로의 눈빛에서 같은 희망과 같은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이동이 마지막일 것이다. 브로커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울리던 여러 소리가 잠시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동은 예상보다 훨씬 조심스러웠습니다. 몇백 미터를 이동하는데도 여러 번 숨을 고르고 주위를 살펴야 했습니다. 때로는 바닥에 엎드린 채 수십 분을 버텨야 했습니다. 발의 통증은 이미 한계였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고 또 참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뒤에서 호흡을 맞추며 따라오셨고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았습니다. 뒤돌아보면 어머니의 얼굴에서 고통을 보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앞으로만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 끝에 자유가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움직여야 했습니다. 마지막 구간을 통과하기 전 브로커는 우리를 작은 창고로 안내하며 그곳에서 한동안 대기하라고 했습니다. 창고 안은 습하고 어둡고 먼지가 자욱했습니다. 바닥에는 오래된 자루포와 깨진 나무 상자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몸을 낮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피곤해 보인다며 잠시 누워 있으라고 했지만 저는 도무지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이 마지막 단계에서 실수라도 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긴장감이 너무 강했습니다. 창고 밖에서는 바람이 문틈을 흔들었고 멀리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작은 소리에도 몸을 움찔거렸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순간 가까운 거리에서 발소리가 일정하게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브로커가 말하던 공안의 순찰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숨이 거의 멎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호흡이 동시에 멈춘 듯 했습니다. 몇 초가 몇 분처럼 흘렀습니다. 발소리는 창고 앞에서 잠시 멈추더니 결국 다른 방향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두려움도 어느 순간엔 감각이 무뎌지는구나라는 것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이동 신호가 내려온 건 새벽 무렵이었습니다. 우리는 차례대로 어둠 속을 따라 나섰습니다. 마지막 국경선까지는 길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지나온 어떤 구간보다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면 모두 엎드려야 했고 차량 불빛이 스치면 숨을 참아야 했습니다. 저는 발의 통증을 무시하며 어머니와 보폭을 맞췄습니다. 어머니는 이따금 제 어깨에 손을 얹어주며 괜찮냐고 물었지만 저는 그때마다 고개를 살짝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경을 넘어야 하는 순간 우리는 좁은 수로를 건너야 했습니다. 얼음이 얇게 깔려 있었고 물속은 손을 대기만 해도 살을 베는 듯한 차가움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한 발을 내딛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발가락이 없는 자리로 물이 스며들며 뼈까지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뒤에서 조심스럽게 따라오셨습니다. 저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해 균형을 잡았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렇게 몇 분을 버티며 건넜지만
체감으로는 몇 시간을 견딘 것 같았습니다. 수로를 넘어오자 브로커가 짧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그 말은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저에게는 거의 믿기지 않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제 몸은 이미 힘이 빠져 있었고 마음은 공포와 기대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숨소리가 제 뒤에서 들리는 한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남은 어둠 속 오솔길을 따라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그 길의 끝자락에서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은 조용히 서 있던 작은 차량이었습니다. 브로커는 주변을 확인한 뒤 서둘러 우리를 태웠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 여정 동안 제 목을 조여오던 공포가 아주 조금 느슨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완전히 안도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에서 수없이 들었던 말 때문이었습니다. 차에 올랐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불안한 시선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차량은 오래된 농촌 도로를 조심스럽게 빠져나갔습니다. 몇 번이나 브로커가 핸들을 돌려 길을 우회했습니다. 멀리서 경적 소리가 들리면 브레이크를 밟고 불을 끄기도 했습니다. 저는 공포를 억누르며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얼어 있었지만 그 온도가 제 마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리던 중 차량은 갑자기 속도를 늦추고 멈췄습니다. 브로커는 운전석에서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끝이다. 이제 조용히 밖으로 나가라. 저는 그 말을 이해하는데 잠시 시간이 걸렸습니다. 끝이라는 단어가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새벽에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그 공기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셔도 낯선 공포가 스며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긴 여정에 지친 얼굴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무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제 손등을 어루만지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오래 붙잡고 있던 앰플을 손바닥에서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유리관은 지난 수개월 동안 우리의 생사를 가르는 마지막 장치였지만 그 순간부터는 과거의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브로커는 마지막으로 짧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안전하다.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지만 우리는 더 이상 도망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 옆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산을 넘으며 들리던 울음소리도 중국, 공안의 발소리도 발가락을 잃었을 때의 고통도 모두 저 멀리서 희미하게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서 그 자리에 있었고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아주 오랜만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미세하게 떨리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도 아닌, 슬픔도 아닌,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따뜻함이었습니다. 살아남았다. 그 사실이 느리지만 분명하게 가슴속에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